사실 김수근 선생님의 작품은 그 보존할 때 일단 물리적인 이제 하자에 대한 보존도 있지만은 이미 그 만들어진 시기를 생각하면은 1960년 초부터 지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 건물부터 이제 등록문화재 최소한 등록하는 것부터 실제 물리적인 보존까지 제도적인 보존과 그걸 함께 좀 생각할 때가 됐는데 의외로 그 김수건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에 대해서는 조금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간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제 팔려야 나가는 상황 속에서 마치 위기에 처한 문화재 같은 인식 때문에 등록 문화재가 됐지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대 말 그때 아마 처음으로 의미 있는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된 것 중에 그 보수 얘기가 나왔던 게 철거 그게 아마 진해에 있었던 김종호 선생님의 그 해군 참모총장 공간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건물이 노출 콘크리트 지어진 거고 노출 콘크리트가 기존의 목조나 벽돌조하고는 다르게 그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보존이나 호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군시설이고 등등해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60년대 초에 지금 워커의 힐타바라든지 자유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거고 그리고 당시 건축적인 성과나 시대적인 그 가치를 보면은 당장 등록문화재에도 지장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고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원형 복원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우리 노하우가 별로 없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6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 60 노출 콘크리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등록문화재를 등록하는 게 우선적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70년대부터 주로 나타나는 이제 그 벽돌조 건축물들. 근데 벽돌조 건축물을 제가 몇몇 건물들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벽돌조 건축물들의 그 하자나 그 훼손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이고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시간이 그 지나면서 열화되고 노화돼서 나타나는 하자가 있는 반면에 그 당시에 그 벽돌이 갖고 있는 퀄리티의 문제 때문에 재료의 문제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건물을 시공할 때 그때 시공 디테일이나 그다음에 그 시공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죠. 제가 꼼꼼하게 봤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 공간 사옥이었는데 공간 사옥은 당시에 김수문 선생님이 직접 그 도면을 그려가면서 작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김수선 선생 설계에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 리서치가 많이 돼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족조와 철근 콘크리트가 만날 때 여러 디테일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게 훌륭하다는 얘기가 또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설계나 시공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지, 또는 재료도의 문제 때문에 실제 재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 전돌 같은 경우 이게 풍화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사용상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인수하신 분한테는 다행히 이제 이 건물들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 능력 있는 분이 인수를 했으니 당시에 그 설계를 담당했던 분들을 찾아서 좀 제대로 그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시기가 약간 늦을 텐데 남영동에 있는 대공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비어져 있고 그 건물은 제가 운 좋게 전체 건물의 역사에서부터 디테일까지 아주 자세하게 연구 조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보면 사실은 또 다른 공간 사업을 보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건물이고 공간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여전히 일부 있기도 하지만 또 개선된 문제들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증개축이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증개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바뀌면서 증축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훼손된 부분을 원형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민주인권기념관 만드는 쪽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아마 좋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꼼꼼하게 고증을 통해서 원래 모습을 찾아갈 테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가치를 논하는 것은 또 한 축이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에 김수곤 선생의 건축이나 시대적인 그 기술의 문제, 설계의 문제를 하면은 그때의 경험들이 그 70년대의 김수곤 선생의 작업을 이렇게 작품들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사실 김수곤 선생의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동숭동으로 대표되는 그 80년대 벽돌적 건물 같은 경우는 난 김수곤 선생님은 붉은 벽돌을 그 전까지의 일제강점기 때 붉은 벽돌하고 80년대 김수곤 선생 이후의 붉은 벽돌은 전혀 다른 재료입니다. 그 전까지 80년대 이전의 붉은 벽돌은 사실 건축가가 건축가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건축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재료였는데 80년대 이후에 동숭동의 그 샘터나 뭐 마로니 지역의 그런 붉은 벽돌은 건축가의 의지로 선택한 건축가의 재료로 재탄생하는 붉은 벽돌이고 그것이 80년대에 강남 개발과 함께 고급 빌라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면서 어떻게 보면 붉은 벽돌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의 굉장히 가까운 재료였던 듯 그런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부분의 문제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 보존과 보강해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죠. 최근에 비가 왔을 때 아르코 예술극장의 하자는 가서 이렇게 옥상까지 올라가서 봤는데 어처구니 없는 하자더라고요. 그동안 하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의아할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붉은 벽돌을 단순히 이제 내력 벽식 구조로만 사용하다가 그 동숭동에 있는 붉은 벽돌에서부터는 이제 치장 벽돌로 사용하면서 이제 다른 디테일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설계의 노하우나 시공의 노하우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요즘은 많은 그 재료들이 그 건축가의 그 디테일이나 그걸 다룬 능력도 빼어나지만 건축가가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시공사가 잡아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건축가가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시공사가 그걸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축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복합적인 문제들을 김수곤 선생의 그 검은 벽돌에서부터 붉은 벽돌에 이르는 많은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벽돌 건축보다는 하자가 아직까지는 덜 나고 있지만 그리고 나도 이제 대충 이렇게 때우고 있지만은 60년대의 노출 콘크리트 건물, 그다음에 70년대의 붉은 벽돌로 보이지만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와 붉은 벽돌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죠. 보존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보존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공공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평가가 완료된 뭐 사적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가치가 여전히 형성 중에 있는 거고 일단 그 소유자의 그 보존 의지가 굉장히 높게 반영되는 그런 문화재 보존 시스템이라서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의식 있는 그 건축주나 소유주가 필요하고 그분들을 장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당 건물과 관련된 인사들이나 이게 문화계일 수도 있고 산업계일 수도 있는 그쪽에서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딱 자극을 주면 움직일 수 있는데 자극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수곤 선생님 작품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좋은 편이긴 해요. 근데 뜻밖에도 맞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하나 있었다. 사실은 이게 아마 공간 쪽에서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70년대에 강남 개발할 때 강남 개발을 선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김수곤 선생 프로젝트였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르네상스 호텔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나중이고 서울교대 건물. 네네. 서울교대 건물의 마스터 플랜이 김수곤 선생 작품이었고 마스터 플랜과 함께 지어졌던 초등학교 서울교대 부부 건물과 거기에 있는 그 교대 건물들이 김수곤 선생 작품이었는데 제가 서울시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 전수조사할 때 그 건물을 좀 보존하는 리스트를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학교 시설을
개량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교대부 건물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아직 교육대학 시설의 건물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사실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건물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 행당동 쪽에 있던 서울교대가 강남으로 이전해 가는 데는 사실은 그 강남 개발을 선도하는 공공 프로젝트 차원에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디자인의 관점에서 건축가 작품을 판단하고 디자인 관점에서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강남 개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가치를 어떤 측면에서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서 이게 보존의 방법이나 이게 달라질 텐데 이게 미학적인 관점이나 그런 측면으로 사회사적인 관점이나 도시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보존의 대상도 좀 폭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그런 건물들을 보존한 기술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는 아주 작은 오브제처럼 좋은 건물을 보존하고 그 관리하고 뭐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서울교대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충북대학교 마스터 플랜 등등과 함께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그다음에 그것도 있었고 서울대 그 예체능계 대학 미대하고 음대 쪽 것도 있고 생각보다 마스터 플랜 그런 쪽에 대학교 마스터 플랜에서는 좀 김수근 선생의 작업들이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죠. 덕성여대도 덕성여대. 근데 그 부분들에서는 조명 안 하고 김수근 선생의 작품을 이제 그 오브제처럼 아주 조형적으로 완성 높은 것 중심으로 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의 오브제처럼 그것을 보존하는 것과 수리하는 것과 이 전체를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근데 사실은 김수근 선생님 작품에서 보면은 저는 자유센터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센터가 그 내외부 공간에 관입시키는 방법, 오픈된 중앙학교, 그다음에 센터 사옥이나 그다음에 그 벽산 타워,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도시나 길을 품에 안고자 하는 김수근 선생의 그런 공간 개념이나 그런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센터 사업이나 아르코 미술관 정도에서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의 시작은 저 자유센터의 앞 경사를 이어는 그거는 굉장히 다르죠. 물론 그 여러 가지 김수근 선생의 그 당시에 연배, 경험 등등을 보면은 어디선가 중요한 참조 대상이 있었겠죠. 뭐 그거야 뭐 그 일상 있는 것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부터 쭉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김수근 선생의 작품은 단일한 조형적 언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도시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르코 빌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그 도시 속에서 이해하는 프로젝트로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의식을 저는 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식으로 평가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죠. 오히려 그 도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여의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김수근 선생의 관심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라고 생각해요. 여의도 프로젝트라든지 세운상가 프로젝트는 요즘 이제 김수근 선생 프로젝트 많이 하죠. 사실 저는 그거는 저는 김수근 팀의 프로젝트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중에 특히 윤승준 선생의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연구가 축적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역할 분담이나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문화재로 등록이나 보존하고 그것을 수리 보존하는 그런 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